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강전의 변호사 양태정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노인 무임승차 제안을 언급하면서 관련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목소리 함께 보시죠. 출퇴근 시간에 집중도가 높아서 괴롭지 않습니까? 직장인들. 네. 출퇴근 시간에 무료 이용을 좀 제한하는, 일단 한두 시간만, 피크 타임만. 어르신들 놀러 가거나 뭐 그냥 마실 갈 사람들은 좀 제한하는 걸 한번 연구 한번 해보세요. 근데 구분이 쉽지 않을 것 같긴 해요. 뭐 노인이라도 출퇴근하는 분이 계셔서. 들으신 대로 이재명 대통령은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혼잡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한 가지로 노인들의 지하철 무료 이용을 한시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연구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마실 가는 어르신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자는 건데 변호사님, 이 방안에 좀 동의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조금 아까 영상으로 보신 이재명 대통령의 저 발언이 있었던 국무회의는요. 지금 이란 사태와 연동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에너지 절약 정책과 관련한 회의였었던 것입니다. 네. 그런데 출퇴근 시간에 이 대중교통이 혼잡한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지적을 하면서 어르신들이 마실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제한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발언이 나왔던 것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저 주제와 맞지 않는 발언을 대통령께서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지금 뭐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실과 그리고 일하러 가는 분에 대해서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대중교통 같은 경우에는 몇 명 정도가 더 탑승을 한다고 해서 에너지가 뭐 절약이 된다거나 늘어난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오히려 어르신들께서 자차를 이용해서 이동을 하시게 되면은 오히려 에너지를 더 사용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제의 주제와 관련해서는 맞지 않는 부분을 대통령께서 갑자기 이야기를 하시면서 오히려 국민들을 갈라치기 하게 되는 좀 불필요한 논쟁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은 노인들의 생계형 이동과 여가형 이동을 어떻게 기준으로 가려낼 거냐고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앞서 이 대통령도 구분이 쉽진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실현 가능성도 낮은 걸 성급하게 말을 꺼내서 불필요한 갈등만 부추긴 거 아니냐, 이런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에너지 문제가 뭐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사실 특수한 상황이죠. 위기 상황인 상황에서 어떻게든 이제 에너지를 절약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공공기관도 지금 오부제를 다시 적용하려고 하고 있고, 네. 또 지금 어떤 전 국민적으로 이제 기름이라든가 유가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하나 고려하라는 말씀이지, 뭐 이걸 바로 뭐 이런 노인분들의 무임승차를 제도로 폐지하라는 말씀은 아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그 무임승차 부분으로 인해서 뭐 적자도 있을 수 있고, 또 혼잡 같은 걸로 인해서 실제 출퇴근하는 분들이 좀 더 약간 좀 과중도가 높아지는 부분도 있어서, 네. 뭐 여러 가지 노인분들에 대해서는 바우처라든가 다른 부분으로 그걸 보전해주는 방법도 검토하라는 지시지, 이걸 바로 뭐 폐지하겠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에너지 절약 부분을 하고 나서라도 이 지난해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무임승차로 인해서 7,754억 원의 손실을 본 걸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고령화는 더 심해질 거고 적자는 그럼 더 불어날 거라고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결과적으로는 이 노인 무임승차 제도 손을 봐야 된다는 방향성 자체에 대해서는 좀 공감을 하시니까? 노인 무임승차 제도라기보다는 전체적인 무임승차 제도, 승차의 시스템에 대해서는 손을 봐야 된다는 것은 많은 분들께서 이미를 동의하고 계시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 제도가 도입이 됐을 때는요, 1984년이었는데 당시에는 65세 이상의 인구 비중이 4.1%에 불과했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21%를 넘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는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이 7,700여억 원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결국 도시철도의 적자를 심화하는 것에 있어서 무임승차 제도가 굉장히 큰 요인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은 팩트라고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문제는 조금 아까 대통령께서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신 바가 있지만, 이 무임승차에 대한 손실은 정부와는 사실상 좀 관련이 없습니다. 부담하는 것은 지자체 그리고 운영공사에서 100% 이 손실에 대해서 부담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손실을 보고 있는 지자체와 공사 측에서 국민들의 합의 같은 것을 끌어내는 것이 먼저가 아닌가. 대통령께서 이 이슈를 갑작스럽게 발언하신 것은 조금 불필요하지 않았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만약에 출퇴근 시간대에 어르신들에게 요금을 받는다면 여유가 있는 분들은 돈을 내고서라도 탑승을 할 겁니다. 또 이제 만 65세로 적용이 되고 있는 이 노인 무임금 승차도 높이게 된다면은 저소득층 어르신들이 좀 소외를 받게 될 텐데 이들을 위해서 어떤 보완책이 필요할까요? 저는 이제 저소득층, 특히 저소득층 이제 노령 인구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교통권을 보장해줘야 되는 점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모든 특정 연령대 이상의 노인들의 무임승차 제도보다는 차라리 교통바우처를 지급한다는 방식으로 좀 천별적으로 어느 정도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오히려 이런 교통 약자들에 대한 이동권 보장은 사실 이런 도시철도가 있는 수도권이나 이런 대도시보다는 지방에서도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천원 택시라든가 이제 그 지역 무료 버스 같은 거 제도 같은 걸 더 확대하는 게 더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정부가 오늘 새벽 이른바 필리핀에서의 사탕수수밭 살인 사건으로 유죄를 받고 필리핀 현지에서 수감 중이던 마야광, 박광열 씨를 국내로 전격 송환했습니다. 박 씨의 국내 송환은 이달 초 필리핀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도를 했는데 관련 내용 먼저 들어보시죠. 제가 어제 마르코스 대통령께 이런 공식적인 부탁도 드렸습니다. 정상회의 석상에서 박땡열이라고 있죠. 이 사람이 교도소 안에서 지금도 대한민국으로 마약을 수출하고 있다고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 사람을 좀 수사를 해서 처벌을 해야 되겠다. 그 사람을 좀 임시로 좀 한국에 보내달라고 임시 인도를 해달라고 요청해서. 네, 보니까 박 씨가 필리핀에서 붙잡힌 게 2016년이고 송환하기까지 결국에는 이 당국과 협의를 9년이나 거친 건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겁니까? 우선 이제 필리핀에서 이제 사람을 3명이나 살해한 혐의, 또 마약 혐의, 그리고 또 이제 교도소에서 이제 2차례나 이제 탈옥한 혐의 여러 가지 혐의가 있기 때문에 필리핀에서 거의 뭐 장기 60년까지 이제 징역을 받은 사실상 이제 범죄자인데요. 근데 네. 그러니까 이제 필리핀 당국에서는 어쨌든 자신의 이제 그 영토 내에서 범죄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한국에 바로 인도해주기보다는 자신들의 사법권을 이제 발휘하기 위해서 인도가 늦어진 걸로 보이는데 사실 진작에 송환해서 우리 법원에서 처벌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각 정상끼리의 회담을 통해서 빠른 시일로 된 거는 저는 성과라고 보이고요. 어쨌든 이렇게까지 길게 된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됐음에도 필리핀과 이제 협약이 늦어진 거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보여지는 조금 전 영상에서 국내로 송환된 박광열 씨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 박 씨는 지난 2016년 필리핀에서 한국인 3명을 살해한 이른바 사탕수수밭 살인 사건의 핵심 인물로 알려지면서 우리 국민들의 공분을 산 바 있습니다. 필리핀 교도소 수감 중에도 국내로 마약을 유통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됐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던 겁니까? 네, 좀 아까 영상 보셨던 것처럼 박 씨는 오늘 오전 6시 반경 인천공항을 통해서 입국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박 씨 같은 경우에는 2016년에 해외로 도피한 한국인 3명에 대해서 현지 생활을 좀 지원해주겠다. 카지노에 투자를 어떤 권유를 하면서 나중에는 그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살인에 이르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뭐 범행 한 달 뒤에 수감이 되긴 했습니다만 이 사람이 그 이후에도 두 차례 정도 탈옥을 했었고 탈옥 과정에서 나온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마약 유통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소위 그 던지기 수법 이런 것들을 텔레그램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뒤에서 조종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박 씨는 그 이후에도 2020년에 다시 수감이 되었는데 문제는 필리핀에서 박 씨가 수감이 되어 있었던 교도소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심지어 스파나 테니스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이러한 교도소였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 씨는 수감이 된 상황에서도 계속적으로 텔레그램 등을 통해서 한국의 마약 유통에 대해서 관여를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한국으로 송환이 된 이상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집중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네, 박 씨가 송환되면서 이른바 동남아 3대 마약왕이 모두 한국으로 송환됐다고 합니다. 요즘 대한민국이 마약 청정 국가가 아니란 지적이 많은데 이 국내 마약 유통의 실체를 밝힐 수 있는 계기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박 씨가 들어온 것뿐만 아니라 지난 2022년에도 베트남에서 김 씨가 검거가 돼서 비슷한 상황이었었는데요. 김 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25년형의 징역형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박광열 씨는 어쨌든 그 필리핀 안에서 한국인을 살해한 사건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밝혀져서 필리핀에서 수감이 되어 있습니다만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
것처럼 한국에서의 마약 유통 과정 이러한 것들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 수사가 집중될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에서도 추가적인 징역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가능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